왜 너만 살아남았어? 왜 너만? 어머니. 2018년 10월 1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떨리는 긴 복되는 깊은 슬픔만이 허락된 냉기가 짙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국화꽃의 쓰디쓴 향기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숨 쉴 때마다 목구멍이 따끔거렸죠. 무거운 납덩이처럼 가슴을 짓누르는 그 기운 속에서 복도 끝에서 한 여인의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휠체어가 바닥에 기울어지며 덜컹거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왜 네가 살아있어? 왜 너만 살아남았어? 머리를 풀어헤친 예순의 여인 박순자 씨. 그녀는 기울어진 휠체어 옆에서 며느리의 어깨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모든 원망을 쏟아내려는 듯 온 힘을 다해 흔들고 또 흔들었습니다. 손끝까지 분노로 경직된 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투이엔, 교통사고로 전신에 붕대를 감고 목에는 보호대를 찬 채 간신히 장례식장으로 내려온 그녀였습니다. 왼쪽 다리는 깁스로 고정되어 있었고 오른팔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부러진 갈비뼈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눈에는 며느리의 상처 따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로 부어오르고 붉게 충혈된 두 눈, 초점을 잃고 흔들리는 동공, 마치 이성의 끈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사람처럼. 말해봐,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고속도로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순자 씨의 목소리는 절규를 넘어선 통곡이었습니다. 내 남편도 내 아들도 다 떠났는데 왜 너만 남았어? 왜 네가 아직도 여기 있어? 차라리 네가... 순자 씨는 마지막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열만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대체 이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비극적인 운명이 이 두 여인을 이토록 참혹한 순간으로 몰아넣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막내딸의 사연 라디오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살가운 막내딸 정희 인사 드립니다. 저마다 한 권의 소설 같은 우리네 인생들, 오늘도 그 소중한 이야기들을 제가 정성껏 읽어드릴게요. 이곳이 여러분께 편안한 쉼터가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그 마음 덕분에 제가 더 힘을 내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위로가 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성북동의 박순자 씨의 사연입니다. 첫 장면부터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철렁하시더라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도 절대 예상 못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시계바늘을 2016년 4월 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서울 성북동의 고급 주택가, 담장 너머로 목련꽃이 하얗게 피어나던 그 계절, 박순자 씨는 이 동네에서 복 많은 사모님으로 통했습니다. 남편은 연봉 3억이 넘는 중견 건설회사 임원, 큰아들 민수는 대기업 과장 승진을 앞둔 엘리트였습니다. 무엇보다 순자 씨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든 건 큰며느리 은경이었습니다. 강남 8학군 출신의 이화여대를 나왔고 친정에서 아파트 열쇠를 해왔다는 그 며느리. 키 168cm의 늘씬한 몸매,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세련된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동네 사우나 모임에 갈 때마다 순자 씨는 입이 마르도록 자랑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순자야, 큰며느리 또 임신했다며? 이번엔 아들이래. 야, 너 복 하나는 타고났어. 큰며느리 친정집이
강남에 땅이 몇 채 있다면서. 아이고, 잘 됐다. 그럴 때마다 순자 씨는 겸손한 척하면서도 입꼬리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동네 부인들 앞에서 순자 씨는 여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순자 씨의 콧대 높은 자존심은 작은 아들 민호가 폭탄 선언을 한 그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겠습니다. 민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찻잔을 들어 올리던 순자 씨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베트남 봉사활동 갔다가 만난 사람입니다. 이름은 투이엔이고요. 22살입니다. 찻잔이 테이블 위에 내팽개쳐졌습니다. 차가 넘쳐 테이블볼을 적셨습니다. 순자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순자 씨의 손이 민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뭐? 베트남?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널 어떻게 미국 유학을 보냈는데, 남들 보기 창피해서 어떡하라고.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니네 큰형은 강남 집안이랑 사돈 맺었는데 너는 어디 근본도 모르는 베트남 애를 데려와? 너 미쳤니? 민호의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똑바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초음파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임신 7주입니다. 오늘 심장 소리 듣고 왔습니다. 민호가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허락 안 하시면 저 미혼부로 살면서 애 키우겠습니다. 순자 씨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초음파 사진을 움켜쥐었습니다. 구겨버리고 싶었습니다.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고고한 사모님 체면에 미혼부 아들을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기가 막혀서. 그래, 알았다. 네가 아주 작정을 했구나. 순자 씨가 이를 갈며 낮게 말했습니다. 알았다. 결혼해. 대신 똑똑히 알아둬라. 나는 며느리를 보는 게 아니라 내 핏줄인 뱃속에 든 것 때문에 받아주는 거다. 알았니? 그렇게 떨어진 결혼 승낙. 그것은 며느리를 향한 축복이 아니라 몸으로 아들 발목 잡은 년이라는 끔찍한 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의 결혼식 날, 화려한 호텔 예식장이 아닌 구색만 갖춘 조촐한 웨딩홀이었습니다. 지하에 있는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작은 공간. 하객은 고작 30명 남짓. 신부 대기실에는 친구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타국의 신부 투이에는 홀로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투이에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하얀 드레스. 베트남 시골 마을에서 텔레비전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며 상상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시집가면 행복할 거라고. 민호 씨가 좋은 사람이니까. 시어머니도 나중엔 날 사랑해 주시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순자 씨가 신부 대기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투이에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반가움에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저 오늘 예뻐요? 해맑게 웃으며 다가오는 며느리. 하지만 순자 씨는 그 손을 잡는 대신 들고 있던 부채로 투이엔의 손등을 탁 쳐냈습니다. 순자 씨는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며느리에게 얼굴을 바싹 갖다 붙였습니다. 얘, 너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크니? 동네방네, 나 외국에서 왔어. 광고할 일 있어? 순자 씨의 얼굴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입 다물어. 웃지 마. 너 웃을 때마다 잇몸 보이는 거, 그거 아주 천박해 보여. 오늘 식장에서 입도 뻥긋하지 마. 하객들이 말 걸면 그냥 고개만 까딱거려. 알았어? 그게 첫 마디였습니다. 예쁘다는 말도, 환영한다는 말도,
우리 며느리 됐네라는 따뜻한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대신 침묵을 강요받은 신부, 투이엔의 갈색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입술을 꾹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어머님. 순자 씨는 대답도 듣지 않고 획 돌아섰습니다. 하이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복도를 걸어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유, 저 촌스러운 화장 좀 봐. 창피해 죽겠네, 진짜. 그 뒷모습을 보며 투이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잘하면, 내가 더 열심히 한국말 배우고 예쁜 짓 하면 언젠가는 어머님도 나를 보고 웃어주시겠지? 언젠가는 딸처럼 아껴주시겠지? 하지만 그것은 순진한 22살 신부의 착각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지옥은 계속되었으니까요.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지옥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민호와 투이엔의 신혼생활. 그것은 합가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된 처절한 식모살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투이엔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임신 초기라 입덧이 심했지만 늦잠을 잘 수는 없었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남편 민호가 깰까봐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침대에서 내려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면 어김없이 식탁 상석에는 순자 씨가 팔짱을 끼고 도끼 눈을 뜬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감시관처럼 순자 씨가 손가락으로 식탁을 두드렸습니다. 규칙적인 그 소리가 투이엔의 심장 박동수를 높였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니? 5시 3분이다. 한국 며느리들은 시부모 일어나기 전에 미리 쌀 씻어 불려놓고 육수 내는 거야. 너네 나라에선 해가 중천에 뜨면 밥 숟가락 드니? 죄송해요, 어머님. 내일은 더 일찍. 말대꾸하지 말고 국이나 끓여. 오늘 아침은 콩나물국이다. 비린내 나면 국물 다 쏟아버릴 줄 알아. 투이에는 허둥지둥 차가운 수돗물에 콩나물을 씻었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온수를 틀 수 없었습니다. 한번 따뜻한 물을 썼다가 보일러비 타령을 들었으니까요. 입덧 때문에 멸치 비린내만 맡아도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투이에는 꾹 참으며 정성스럽게 국을 끓였습니다. 잠시 후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콩나물국이 올라갔습니다. 순자 씨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투이에는 숨을 죽이고 시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순자 씨가 국물을 한 모금 떴습니다. 그리고 3초간의 정적이 흐른 뒤 입에 넣었던 국물을 식탁 위에 뱉어버렸습니다. 야, 너 누구 죽일 작정이니? 이게 국이야 소금물이야. 어머님, 제가 레시피대로 정확하게. 시끄러워. 다시 끓여. 당장. 순자 씨는 갓 끓인 뜨거운 국냄비를 거칠게 들어 싱크대에 확 부어버렸습니다. 뜨거운 김이 확 피어올랐고 튀어오른 국물이 투이엔의 발등을 강타했습니다. 투이엔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발등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엄살 피우지 마. 그까짓 국물 몇 방울 튀었다고. 다시 끓여. 아범 출근하기 전까지 제대로 된 국 다시 올려. 순자 씨는 획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투이에는 화상 입은 발을 절뚝거리며 눈물을 닦고 다시 멸치를 꺼냈습니다. 고향에 있는 엄마가 사무치게 보고 싶었습니다. 몇 번이고 핸드폰을 꺼내 들었지만 친정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통화 버튼은 끝내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가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비극은 그해 11월 김장날 찾아왔습니다. 영하 8도, 이른 한파 주의보가 내린 그날,
마당에는 배추백 포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올해는 추우니까 셋이서 같이 후딱 해치우자.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업무 분담은 너무나 기이했습니다. 순자 씨와 큰며느리 은경은 따뜻한 난로 옆에 푹신한 의자를 놓고 앉아 두꺼운 고무장갑을 끼고 편안하게 배추 속에 양념을 버무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고춧가루 색깔 너무 곱다. 역시 어머님 안목은 최고예요. 그렇지? 은경아, 힘들면 쉬엄쉬엄 해라. 내 손목 아픈데. 반면 임신 4개월 차인 투이엔의 자리는 난로도 없는 찬바람 부는 수도가였습니다.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치고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얼음장 같은 물에 배추를 씻어야 했습니다. 물먹은 무거운 절인 배추를 씻어 물기를 짠 뒤 시어머니 앞으로 나르는 일, 하나에 20kg도 넘는 배추를 말입니다. 어머님, 배추가 너무 무거워요. 배가 좀 당기는데. 투이엔이 허리를 잡고 힘들어하며 말했습니다. 야, 우리도 다 같이 일하고 있잖아. 은경이는 강남에서부터 2시간이나 걸려서 왔다. 젊은 애가 엄살이 왜 그렇게 심하니? 옛날에 나는 만삭에도 물찌개 치고 날랐어. 빨리빨리 안 가져오니? 동서, 미안해. 나도 돕고 싶은데 내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 무거운 걸 못 들잖아. 동서가 어리고 힘이 좋으니까 좀 부탁해. 투이에는 입술을 꾹 깨물며 젖은 배추가 가득 담긴 대야를 들어 올렸습니다. 속으로 뱃속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조금만 참자.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우리 아가 예뻐해 주실 거야. 그렇게 20번쯤 대야를 날랐을까요? 투이엔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고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마지막 남은 가장 무거운 대야였습니다. 투이엔은 허리를 숙여 대야를 잡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힘을 주었습니다. 들어 올리는 순간 배에 확 힘이 들어가면서 아랫배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뭉쳤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끊어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뭔가 터져서 아래로 뜨끈한 액체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투이엔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다리 사이로 쏟아진 피가 회색 트레이닝 바지를 순식간에 검붉게 물들였고 시멘트 바닥 위로 떨어져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무거운 대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투이엔이 배를 움켜쥐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어머님! 배가! 거실에서 양념을 버무리던 순자 씨와 은경이가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피 흘리는 며느리를 본 순자 씨의 첫마디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재수없게 김장판에 피를 뿌려? 저 피 묻은 배추 어떡하니 다 버리게 생겼네. 어머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기가 제발. 투이에는 피 범벅이 된 손으로 순자 씨의 앞치마를 간절히 잡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뒷걸음질 칠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유산입니다. 태아 심박이 멈췄습니다. 투이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리 없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수술을 받았습니다. 마취가 되고 잠이 들었을 때 투이에는 작은 아기를 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울지 않는 하얗게 질린 슬픈 얼굴로 엄마를 바라보던 작은 아기를. 다음 날 아침 투이에는 민호의 부축을 받으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순자 씨가 며느리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꼴값한다, 꼴값해. 남들 다 하는 김장 좀 했다고 유세를 떨더니 내가 오직 뱃속에 든 거 하나 보고 결혼 허락해줬는데 기어이 사단이 났구나.
참다 못한 남편 민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할 소리세요? 우리 아이를 잃었다고요. 어머니가 이 추운 날 무거운 거 나르게 시키셨잖아요. 임신한 사람한테 찬물 만지게 하고 20kg 넘는 거 들게 하는 게 말이 돼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의 눈초리가 매섭게 올라갔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어디다 대고 폐악질이야? 내가 밀었니? 제가 칠칠 맞아서 넘어진 걸 왜 내 탓을 해? 그리고 걔가 평소에 몸 관리 잘했으면 그깟 일 좀 했다고 애가 떨어져? 근본이 부실한 년이 들어오니까 손주까지 잡아먹는 거야. 어머니, 시끄러워. 듣기 싫다. 내 눈앞에서 썩 꺼지라고 해. 순자 씨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투이에는 부엌 구석에 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씩씩거리던 민호가 거칠게 눈물을 닦더니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생 부엌 일이라곤 해본 적 없던 아들이었습니다. 서툰 칼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찬장을 뒤져 마른 미역을 꺼내 물에 불리고 냉동실에서 소고기를 꺼냈습니다. 서툰 칼질에 손을 베일 뻔하고 참기름을 쏟아 바닥이 미끄러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미역국 끓는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여보, 하지마. 어머님 나오시면 어떡해. 투이엔이 말렸지만 민호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계속 국을 끓였습니다. 아니야. 당신 몸조리 해야 해. 엄마가 안 해주면 내가 하면 돼. 내 마누라, 내가 챙긴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민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한 그릇을 투이엔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간도 잘 안 맞고 건더기만 큼직했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국이었습니다. 먹어. 억지로라도 먹어. 그래야 다시 건강해지지. 미안해. 내가 못나서 당신 고생만 시키고. 투이에는 남편의 투박한 손과 삐뚤빼뚤한 소고기 조각들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참기름 냄새를 맡은 순자 씨가 뛰쳐나온 겁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야. 내가 일부러 이런 일 안 시키고 지금껏 귀하게 키웠는데 부엌에 들어가서 칼질을 해. 여자가 얼마나 드세면 남편을 부엌대기로 만들어. 순자 씨의 고함에도 민호는 투이엔의 숟가락에 국을 떠서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신경 쓰지 마. 어서 먹어. 투이엔은 시어머니의 독설을 들으며 남편이 떠주는 눈물 젖은 미역국을 삼켰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마음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나 때문에 귀한 아들이 부엌에 들어갔어. 나 때문에 남편이 어머니랑 원수가 됐어. 고마움보다 더 큰 미안함이 투이엔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투이엔의 가슴엔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 낙인처럼 찍혔습니다. 이 깊은 죄책감과 사랑의 빚은 훗날 그녀가 그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며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슬픈 족쇄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끓여준 눈물 젖은 미역국을 삼키던 그날 밤 이후 투이엔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영영 부서져 버렸습니다. 나는 우리 아기를 지키지 못한 죄인이야. 그 깊은 죄책감 때문에 투이에는 시어머니가 퍼붓는 모진 구박을 고스란히 자신의 벌로 받아들였습니다. 아파도 아프다고 하지 않았고 슬퍼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숨소리조차 죽인 채 지옥 같은 시집살이 2년이 흘렀습니다. 투이엔의 서툰 한국어 실력은 꽤 늘었지만 집안에서의 말수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입을 열면 혼났고 웃으면 천박하다고 했으니까요.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그 집 구석구석을 닦고 쓸며 철저히 존재감을 지우고 살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바뀌어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하 15도의 매서운 한파가 창문을 때리던 날이었습니다. 투이에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동그랑땡, 식혜, 20가지가 넘는 음식을 혼자서 준비했습니다. 큰며느리 은경은 아침 10시가 되어서야 나타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큰며느리 은경이 들어왔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밍크코트를 걸치고 양손에는 백화점 쇼핑백들이 주렁주렁 들려 있었습니다. 은경은 시어머니가 묻기도 전에 보란듯이 식탁 위에 선물 보따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최상급 한우 갈비 세트와 고가의 한방 화장품 세트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설 선물이에요. 한우는 특별히 좋은 거로 사왔어요. 화장품은 한정판이라 2달 전부터 예약해서 사온 거예요. 큰며느리의 선물을 보자 순자 씨의 입꼬리가 귀에 걸렸습니다. 역시 내 며느리는 너뿐이야. 수준이 맞는다는 그 흡족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화기애애한 풍경 뒤편 부엌 구석에 투이엔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얼른 닦으며 등 뒤에 숨겨둔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쇼핑백이 아니었습니다. 투이엔 고향에서 친정 어머니가 보내온 작은 보자기였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실크 스카프가 나왔습니다. 베트남 전통 수제 실크로 짠 스카프, 연두색과 하늘색이 오묘하게 어우러진 옥빛 위에 섬세하게 수놓은 연꽃 문양이 피어 있었습니다. 투이에는 이 스카프를 받기 위해 3달 동안 쌈짓돈을 모았습니다. 때로는 점심도 굶었습니다. 버스비를 아끼려고 무거운 짐을 들고도 걸어 다녔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베트남으로 보냈고 친정 어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실력 좋은 할머니를 찾아가 1달 동안 밤새워 한 땀 한 땀 수놓은 이 스카프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님, 투이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 선물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 고향에서 엄마가 보내주신 거예요. 베트남 전통 실크 스카프예요. 투이엔이 두 손으로 스카프를 공손하게 올렸습니다. 순자 씨는 스카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아무런 감동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 저기 둬라. 차가운 말투, 그게 다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예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스카프를 대충 훑어보더니 옆 소파에 툭 던져 놓았습니다. 큰며느리 은경이 순자 씨에게만 들리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근데 저거 좀 촌스럽지 않아요? 그러게, 나도 그런 색깔은 안 입는데 에르메스 스카프도 아니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부엌까지 들렸습니다. 투이에는 팔을 썰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도마를 적셨습니다. 명절 내내 투이에는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친척들이 20명 넘게 왔고 투이에는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큰며느리 은경은 거실에서 친척들과 담소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마지막 손님이 돌아갔습니다. 투이에는 온몸이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쓰레기를 버려야 했습니다.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영하 15도,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걸어가던 순간 일반 쓰레기 봉투 옆에 익숙한 뭔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투이엔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것은 스카프였습니다. 오늘 아침 시어머니께 드렸던 그 스카프, 연꽃 자수가 놓인 베트남 실크 스카프가 쓰레기 봉투에 구겨진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투이엔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스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음식물이 묻어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지? 우리 엄마가 정성껏 보내준 걸, 내가 3달 동안 모은 돈으로 받은 걸. 엄마, 엄마, 투이엔이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스카프를 가슴에 꼭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투이엔은 스카프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음식물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고 구겨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꽃 자수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투이에는 세면대에 미지근한 물을 받아 스카프를 정성껏 빨았습니다. 1번, 2번, 3번. 음식물 자국이 지워질 때까지, 물이 맑아질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빨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보내준 소중한 선물을 이렇게 함부로 대해서 미안해요. 투이에는 스카프를 조심스럽게 말려서 자신의 작은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 두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찾지 못하게. 그곳에는 베트남에서 가져온 투이엔의 물건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준 낡은 사진, 어릴 적 친구들이 써준 편지, 베트남 동전 몇 개, 그리고 이제 이 스카프도. 미안해요, 엄마. 한국은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 이제 많이 강해졌어요. 투이에는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내일 아침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봄이 가고 무더운 여름이 지나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동안 투이엔의 손마디는 더 굵어졌고 순자 씨의 냉대는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2018년 10월 14일 일요일, 유난히 하늘이 높고 푸르던 거짓말처럼 평화로운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시아버지 박성수 씨가 들뜬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여보, 날씨도 좋은데 가족들끼리 설악산 단풍 구경이나 다녀올까? 요즘 단풍 절정이라던데. 가족 나들이 투이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듣는 가족 나들이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에이, 무슨 산을 가요? 나는 은경이랑 백화점 갈래요. 겨울 신상 들어왔다던데. 맞아요, 어머님. 오늘 VIP 세일 마지막 날이래요. 순식간에 행선지가 나뉘었습니다. 그럼 우리 둘만 백화점 가고 아빠는 아들들이랑 설악산 가세요. 그때 부엌에서 과일을 깎던 투이엔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도 예쁜 옷을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산이라도 좋았습니다. 남편과 시원한 가을 바람을 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며느리의 눈빛을 읽자마자 차가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투이엔, 너는 남자들 따라가라. 가서 졸음운전 안 하게 말동무도 좀 해드리고 휴게소 들르면 간식도 사다 놔라. 그건 여행의 동반자가 아니라 시중들 사람을 딸려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함께하는 나들이니까 행복하다고 애써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오전 10시 순자 씨와 은경이가 탄 벤츠 세단은 강남 방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시아버지 박성수 씨가 운전하는 그랜저에는 큰아들 민수, 작은아들 민호, 그리고 투이엔이 탔습니다. 두 차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들던 아들들의 밝은 미소가 가을 낙엽처럼 흩날렸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순자 씨와 큰며느리가 도착한 강남의 백화점, VIP 라운지,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공간을 감쌌고
잔잔한 클래식 선율이 귓가를 어루만졌습니다. 순자 씨는 큰 며느리가 골라준 밍크 목도리를 두르고 전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황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사는 거지. 이게 행복이지. 순자 씨는 찻잔을 들어 향긋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평화롭던 분위기를 찢는 듯 테이블 위에 핸드폰 벨 소리가 날카롭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순자 씨가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 그리고 다급하게 소리치는 구급대원의 목소리. 박성수 씨, 보호자 되십니까? 영동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사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화재가 나서 지금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사고, 화재, 사중 추돌. 현실감 없는 단어들이 순자 씨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순자 씨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졌습니다. 하얀 대리석 바닥 위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검은 커피가 바닥에 튀었습니다. 순자 씨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붉고 검은 피처럼 보였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왜 한 번도 빗나가는 법이 없는 걸까요? 순자 씨는 어떻게 병원까지 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녀는 큰며느리 은경의 부축을 받으며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복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신었던 명품 구두 한쪽이 벗겨져 맨발이었지만 차가운 바닥의 냉기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응급실 입구. 피 묻은 가운을 입은 의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입을 떼기도 전에 순자 씨의 다리가 풀려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귀에서 이명소리가 났습니다. 의사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그의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칼날처럼 심장에 박혔습니다. 도착하셨을 때 이미 세 분 다 심정지 상태셨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소생하지 못하셨습니다. 유가족분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비틀거리며 지하 영안실에 내려갔습니다. 지하 특유의 습한 공기와 소독약 냄새, 그리고 그 사이로 희미하게 배어나오는 매캐한 탄 냄새, 그것은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차가운 스테인리스 침대 위에 흰 천으로 덮인 세구의 시신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천을 걷어냈습니다. 불에 그을리고 찢겨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얼굴.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두 번째 천을 걷어냈습니다. 자랑스러웠던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을 걷어냈습니다. 아직 장가간 지 2년밖에 안 된 막내 아들 민호였습니다. 순자 씨의 목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민수야, 민호야, 눈 좀 떠봐. 아까 다녀온다고 했잖아. 순자 씨는 차가운 시신을 부여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한참을 통곡하던 순자 씨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잠깐, 한 명 더. 투이에는? 걔도 같이 탔잖아. 어디 있어? 곁에 서 있던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며느님은 사고 직전 충격으로 차 밖으로 튕겨 나가셨습니다. 전신 타박상과 골절이 심하지만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지셨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그 순간
순자 씨의 텅 빈 눈동자에 기이한 빛이 돌았습니다. 남편도 죽고 큰아들도 죽고 막내 아들도 죽었는데 운전대도 잡지 않고 뒷자리에 앉아 있었을 며느리만 살았다. 기적, 기적이라고? 그 기적이라는 단어가 순자 씨에게는 끔찍한 저주로 들렸습니다. 순자 씨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장례식장 제단에는 환히 웃고 있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영정사진 3개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한 집안의 남자들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난 전무후무한 비극에 조문객들조차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순자 씨는 상복을 입은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입술은 무언가를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낡은 휠체어 바퀴가 구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은 여자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의식을 되찾자마자 달려온 투이엔이었습니다. 투이엔은 영정사진을 보자마자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통증이 온몸을 찔렀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깁스한 다리를 질질 끌며 한 발 한 발 영정사진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여보, 아버님, 아주버님, 저 왔어요. 제가 왔어요. 투이엔이 남편 민호의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넋이 나가 있던 순자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었습니다. 내 새끼들은 다 죽어서 차가운 곳에 있는데 감히 네가 살아서 제 발로 걸어 들어와. 순자 씨가 투이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왜 살아남았어? 왜 하필 너야? 말해. 네가 내 아들 잡아먹은 거지. 고속도로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셋은 다 죽고 왜 너만 살아 돌아와. 그 말은 주먹보다 더 아프게 투이엔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자 씨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내 새끼들, 내 새끼들아. 순자 씨의 곡성이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투이엔. 그녀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맞아요. 제가 죽었어야 했어요. 제가 대신 죽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어머님. 조문객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상하긴 하지. 혼자만 살아남다니. 그러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사람들의 시선이 투이엔을 찔렀습니다. 의심의 눈초리, 비난의 시선. 그날 투이엔의 가슴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주홍 글씨가 새겨졌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를 잡아먹은 여자. 화장터의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린 남편과 두 아들. 순자 씨는 세 사람을 차가운 납골당에 안치하고 돌아왔습니다. 성북동 2층 양옥집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순자 씨는 그대로 혼절했습니다. 며칠 뒤 깨어났을 때 그녀의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움직였지만 성대가 굳어버린 듯 바람 빠지는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의사의 진단명은 시민성 실어증.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과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그녀의 목소리를 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오른쪽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편마비였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큰 나머지 뇌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재활치료를 꾸준히 하시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지만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순자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른손을 움직여 보려 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른발을 움직여 보려 했습니다. 역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정확히 일주일 뒤 큰며느리 은경이 찾아왔습니다.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아직 상중인데도 은경은 검은 상복이 아닌 화려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누워있는 안방으로 들어온 은경은 다짜고짜 장롱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거칠게 열고 깊숙한 곳에 있던 금고를 꺼냈습니다.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순자 씨가 평생 모아온 보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 금목걸이, 남편의 인감도장, 통장. 큰며느리 은경은 그것들을 자신의 명품 가방에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가 기겁하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왼손과 왼발만으로 바닥을 기어가 은경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안 된다. 그게 어떤 돈인데. 소리치고 싶었지만 나오는 건 짐승 같은 신음뿐이었습니다. 은경은 자신의 다리에 매달린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발로 살짝 밀어냈습니다. 아, 놔요. 어머님, 법적으로 남편 사망보험금이랑 아버님 유산 상속 1순위는 저랑 민수 씨예요. 근데 민수 씨가 갔으니 제가 다 관리하는 게 맞죠. 어머님 몫은 없으니까 달라고 하지 마세요. 순자 씨가 바닥을 기며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왼쪽만으로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집도 곧 경매 넘어갈 거예요. 아버님이 무리해서 사업 확장하다 빚더미에 앉으셨더라고요. 저는 빚상속 포기할 거니까 어머님도 길바닥 나앉기 싫으면 빨리 짐 싸세요. 한 달 안에 여기서 나가셔야 될 거예요. 큰며느리 은경은 가방을 챙겨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현관 쪽에 서서 벌벌 떨고 있는 투이엔이 보였습니다. 은경은 투이엔을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야, 투이엔. 저 노인네는 이제 네가 모셔. 너 때문에 우리 남편 죽었으니까 네가 평생 저 똥오줌 받아내면서 속죄하고 살라고. 육중한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렇게 순자 씨는 하루아침에 남편, 아들, 돈, 집, 그리고 목소리와 몸의 자유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한 달 뒤 순자 씨와 투이에는 성북동 저택에서 쫓겨나 서울 변두리에 30년 된 낡고 허름한 13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바로 부엌이었습니다. 그 옆에 미닫이문 하나가 달린 좁은 방, 벽지에는 누런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바닥에서는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화려한 자개장 대신 낡은 플라스틱 서랍장이 놓였고 밍크 이불 대신 얇은 담요가 순자 씨를 덮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곰팡이 냄새 때문에 하루 종일 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참을 수 없는 건 자신의 처지였습니다. 사모님 소리 듣던 자신이 며느리 등골이나 빼먹는 병신이 되어 이런 곳에 처박히다니. 투이에는 생계를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장 순자 씨의 재활 치료비와 약값, 그리고 두 사람의 생활비가 막막했으니까요. 투이에는 낮에는 순자 씨를 돌봤습니다. 좁은 집에서도 편안하게 재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발에 걸릴 만한 것들을 정리하고 소화 잘 되는 나물 반찬과 영양죽을 만들어 밥상보 안에 정갈하게 차려두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챙겨놓고는 오후가 되면 동네 감자탕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최저 시급을 받으며 설거지와 서빙, 불판 닦기까지 닥치는 대로
이랬습니다. 밤 11시. 투이엔이 녹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옷에서는 쩐내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 그리고 독한 락스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투이엔은 순자 씨가 음식을 드시지 않은 것을 보고 들어오자마자 죽을 데웠습니다. 어머님, 주무세요? 저 왔어요. 배고프시죠? 투이엔이 쟁반에 죽을 받쳐 들고 좁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는 퀭한 눈으로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투이엔에게서 나는 역한 음식 냄새가 순자 씨의 비위를 건드렸습니다. 이 모든 가난과 불행이 다 저 재수 없는 며느리 때문인 것만 같았습니다. 순자 씨의 손이 벼락같이 내리쳤습니다. 사기 그릇이 날아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뜨거운 죽이 낡은 장판 위로 쏟아졌습니다. 죄송해요. 옷을 먼저 갈아입을 걸. 죄송해요, 어머님. 투이에는 화를 내기는커녕 납작 엎드려 맨손으로 깨진 사기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독한 세제에 불어터진 손가락이 날카로운 조각에 베었습니다.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투이에는 피 흐르는 손을 낡은 앞치마에 대충 문질러 닦고 다시 걸레질을 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돌아 누웠습니다. 차라리 도망가라. 큰 며느리 은경이처럼 나 버리고 도망가란 말이야. 왜 미련하게 남아서 나를 지키는 거야. 너를 볼 때마다 내가 너무 비참하잖아. 좁디 좁은 13평 아파트, 말을 잃은 시어머니의 침묵과 묵묵히 깨진 그릇을 치우는 며느리의 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그 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순자 씨와 투이엔에게 유난히 길고도 차가웠습니다. 새벽 3시. 순자 씨는 타는 듯한 갈증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가려는데 문틈으로 희미한 주황색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입을 틀어막고 억지로 삼키는 듯한 가느다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 씨는 숨소리를 죽인 채 문틈 사이를 훔쳐보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다 타들어가는 양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투이엔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투이엔의 손에는 검은 리본이 달린 죽은 남편 민호의 영정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낮에는 시어머니 앞에서 튼튼해요. 괜찮아요 하며 씩씩하게 웃던 투이엔이 아무도 없는 새벽이 되자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오빠, 민호 오빠, 나 너무 힘들어. 어머님이 밥을 안 드셔.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셨어. 오빠가 살아있었으면 엄마가 좋아하는 반찬 뭔지 알려줬을 텐데. 순자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을 원망하거나 욕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밥그릇을 엎고 손에 피를 내게 한 독한 시어머니를 오히려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빠, 나 약속 지킬 거야. 오빠가 마지막에 그랬잖아. 어머니 부탁한다고. 형님도 떠났는데 나까지 가면 우리 어머님 불쌍해서 어떡해. 나는 안 도망가. 욕먹어도 참을 거야. 그러니까 오빠, 나 힘 좀 줘. 꿈에 한 번만 나와줘. 너무 보고 싶어. 투이에는 사진의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엎드려 흐느끼는 그녀의 등은 그날따라 더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24살의 청춘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짐이 그 작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문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순자 씨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저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순자 씨는 입을 틀어막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지만 소리는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생애 가장 아픈 참회의 통곡이었습니다. 투이엔의 눈물의 기도를 들은 이후 순자 씨의 마음은 조금씩 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투이엔이 식탁에 죽을 올렸습니다. 순자 씨는 평소처럼 쟁반을 엎어버리려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간밤에 본 며느리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안 도망가. 욕먹어도 참을 거야.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투이엔이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드시는 거예요? 순자 씨는 대답 대신 계속 숟가락을 떴습니다. 눈물이 죽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투이엔이 일하는 곳은 시장통의 24시간 감자탕 식당이었습니다. 기름때 낀 바닥, 펄펄 끓는 뚝배기, 술 취한 손님들의 고함 소리, 투이엔은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매일 밤을 보냈습니다. 그 식당 가장 구석진 자리에는 매일 밤 10시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 있었습니다. 늘 낡은 회색 작업복을 입고 가장 싼 뼈 해장국 한 그릇을 시켜놓고 묵묵히 밥만 먹고 가는 중년의 남자.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항상 바쁘게 움직이는 투이엔을 쫓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남기고 간 그릇을 치우다가 몰래 한숨 쉬는 모습, 무거운 쟁반을 들 때 얼굴을 찌푸리는 모습, 그러면서도 어서 오세요 하고 외칠 때는 진심으로 활짝 웃는 그 눈물겨운 미소를 그 중년의 남자 태준 씨는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투이엔에게 태준 씨는 그저 고단한 하루를 마감하는 공사장 반장님 정도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준 씨에게 투이엔은 거울 같은 존재였습니다. 5년 전 아내를 잃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자신의 황폐한 내면을 비추는, 하지만 자신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 작은 거울. 어느 비 오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술에 거나하게 취한 20대 남자 손님 3명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야, 알바, 너 외국인이지? 국물이 왜 이렇게 다 식었어? 죄송합니다, 손님. 바로 다시 해드릴게요. 투이엔이 공손하게 사과했습니다. 나 돈 못 내니까 그런 줄 알아. 어디 외국인 주제에. 취객이 홧김에 펄펄 끓는 뚝배기를 집어들어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시뻘건 국물이 투이엔의 다리 쪽으로 쏟아지려는 찰나였습니다. 구석에서 조용히 밥을 먹던 태준 씨가 어느새 번개처럼 다가와 자신의 낡은 서류 가방으로 국물을 막아냈습니다. 벌건 국물이 태준 씨의 바지와 구두 위로 쏟아졌습니다. 이보시오, 젊은이들. 다 봤습니다. 이 직원분은 3번이나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남의 나라 와서 고생하는 사람한테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제가 계산해 드릴 테니 그냥 나가시죠. 경찰 부르기 전에. 태준 씨의 눈빛에는 낡은 옷차림과는 어울리지 않는 서늘한 기백이 서려 있었습니다. 기세에 눌린 취객들은 투덜거리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죄송해요, 아저씨. 옷 다 버리셔서 어떡해요. 투이엔이 울먹이며 물티슈를 꺼냈습니다. 됐습니다. 옷이야 빨면 그만이지요. 그때 태준 씨의 시선이 투이엔의 손등에 머물렀습니다. 시어머니가 깬 그릇을 치우다 베인 상처, 독한 세제 때문에 갈라진 손가락 마디마디. 태준 씨가 안주머니에서 밴드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아가씨 손이, 제 아내가 고생할 때 손이랑 똑같이 생겼네요. 아프지 마요. 보는 사람이 더 아프니까.
그 투박한 위로가 투이엔의 가슴을 쳤습니다. 투이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태준 씨는 여전히 매일 밤 10시에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투이엔은 그가 오면 물컵에 물을 미리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태준 씨는 계산할 때마다 작은 간식거리를 쥐어주곤 했습니다. 이거 편의점에서 1+1 하길래 가져왔어요. 일하다 당 떨어지면 먹어요. 어느 날은 캔커피, 어느 날은 초콜릿, 또 어느 날은 손이 텄다며 핸드크림을 툭 놓고 갔습니다. 그 투박한 친절이 고된 하루를 버티는 투이엔에게는 유일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조용히 어루만지며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마감 시간이었습니다. 태준 씨가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떴습니다. 투이에는 테이블을 치우다가 의자 밑에 떨어진 낡은 갈색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투이에는 지갑을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태준 씨를 붙잡았습니다. 아저씨, 지갑 두고 가셨어요. 태준 씨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색이 되어 지갑을 받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확인한 것은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지갑 깊숙한 곳 투명창에 꽂혀 있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태준 씨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은 확인 안 하세요? 현금 많이 들어있던데. 돈이야. 잃어버리면 다시 벌면 되지만 이 사진은 잃어버리면 다시는 못 구하거든요. 5년 전에 먼저 떠난 제 집사람 사진입니다. 화재로 집이 다 타버려서 이것만 남았어요. 투이엔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자신과 같은 냄새, 같은 아픔. 투이엔은 자신도 모르게 핸드폰을 꺼내 배경화면에 있는 남편 민호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매일 밤 남편 사진 보면서 말 걸어요. 오늘 하루 어땠냐고, 많이 힘들었다고. 아저씨 마음 뭔지 알아요. 빗소리가 굵어지는 버스 정류장, 처마 밑 남편을 잃은 24살 과부와 아내를 잃은 40살의 호라비가 마주 섰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투이엔이에요. 저는 김태준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갑 찾아주신 것도 고맙지만 제 마음 알아주셔서 그게 더 고맙습니다. 그 짧은 대화는 연민을 넘어선 깊은 영혼의 교감이었습니다. 태준 씨는 퇴근하는 투이엔이 걱정되어 가게 문 닫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는 게 참 무겁죠. 네, 가끔은요. 그래도 견뎌야죠. 저도 그랬습니다. 아내 보내고 5년 동안 세상이 온통 잿빛이었는데 투이엔 씨 웃는 거 보면 가끔 색깔이 보여요.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11월의 어느 늦은 밤,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투이엔을 집 근처 골목까지 바래다 주던 태준 씨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로등이 깜빡거리는 낡은 놀이터 벤치 앞이었습니다. 태준 씨가 한참을 망설이다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화려한 반지 케이스가 아니었습니다. 하얀 손수건에 곱게 싼 연한 핑크색 앙고라 털 장갑이었습니다. 투이엔 씨, 이거 받아주겠습니까? 장갑이네요. 예뻐요. 태준 씨는 투이엔의 붉게 튼 손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투이엔 씨랑 같이 밥 먹고 싶습니다. 식당 손님 말고 식구로요. 매일 아침, 저녁 따뜻한 밥 같이 지어 먹고 아프면 약도 사다 주고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살고 싶습니다. 투이엔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서툰 하지만 진심이 꽉 찬 프로포즈였습니다. 제 아내가 떠나고 텅 빈 집이 너무 춥습니다. 투이엔 씨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투이엔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따뜻한 말인가요? 투이엔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노동에서 벗어나 이 다정한 남자 품에서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투이엔의 머릿속에 낡고 작은 아파트에 누워있는 시어머니 순자 씨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투이엔은 입술을 꽉 깨물고 태준 씨가 내민 장갑을 밀어냈습니다. 태준 씨, 죄송해요. 저 못 받아요. 저 혼자가 아니에요. 집에 아픈 어머님이 계세요. 잘 걷지도 못하고 말씀도 못하세요. 저 없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같이 모시면.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투이엔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제 남편, 우리 아주버님, 아버님까지 다 저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감히 어떻게 행복해져요? 저는 평생 어머님 돌보면서 속죄하고 살아야 해요. 투이에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태준 씨 같이 좋은 분은 저 같은 여자 만나면 안 돼요.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제발. 저를 흔들지 마세요. 투이엔이 도망치듯 돌아섰습니다. 태준 씨가 다급하게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투이엔 씨, 잠깐만요. 나는 투이엔 씨 과거 상관없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어머님 때문에 안 돼요. 두 사람은 가로등 아래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밀어내는 여자와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는 남자. 그리고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골목 어귀 전봇대 뒤편 어둠 속에 휠체어 하나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재활도 할 겸 마실을 다녀오던 순자 씨였습니다. 순자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남자가 며느리의 손을 잡고 있고 며느리가 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대화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의 눈에는 그저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망설이며 우는 며느리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어머님 때문에 안 돼요. 투이엔의 비명 같은 거절이 바람결에 희미하게 순자 씨의 귀에 꽂혔습니다. 휠체어를 잡고 있던 순자 씨의 왼손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저 꽃다운 나이에 나 같은 병신 수발드느라 좋은 남자 다 놓치고 똥통에서 썩고 있구나. 태준 씨가 투이엔의 어깨를 감싸려 하자 투이엔이 뿌리치고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투이엔은 나 때문에 행복을 포기하고 있어.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 바퀴를 돌렸습니다. 집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하지만 갈 곳이 없다는 걸 이내 깨달았습니다. 다시 휠체어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초라한 13평 아파트, 곰팡이 핀 벽지, 그리고 그 속에 갇힌 늙고 병든 자신. 내가 사라져야 한다. 내가 없어져야
저 착한 아이가 족쇄를 풀고 날아갈 수 있어. 순자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며느리를 향한 미안함이자 자신의 비참한 인생에 대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초겨울 차가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왼손으로 쪽지를 썼습니다. 삐뚤빼뚤하게 진심을 담아 투이에나 나는 간다.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으니 그 사람 손잡고 떠나라. 나 같은 건 잊고 훨훨 날아가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쪽지를 밥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순자 씨는 얇은 비닐 우비 하나를 걸쳤습니다. 왼손으로 휠체어를 끌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캄캄한 밖으로 나갔습니다. 죽으러 가는 길인지, 며느리를 살리러 가는 길인지, 본인도 모른 채 그녀는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온 투이엔의 손에서 비닐봉지가 툭 떨어졌습니다. 밥상 위에 놓인 쪽지, 나는 간다. 미안하다. 투이엔은 우산을 챙길 겨를도 없었습니다. 슬리퍼 한 짝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폭우가 쏟아지는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투이에는 미친 사람처럼 골목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제발 나오세요. 하지만 휠체어 자국은 이미 빗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다리도 불편하신 분이 이 비를 맞고 어디로 가셨을까? 혹시 나쁜 마음이라도 먹으신 건 아닐까? 투이에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유일하게 의지할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 씨, 도와주세요. 어머님이 없어지셨어요. 잠시 후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치더니 검은색 외제 승용차가 급정거했습니다. 태준 씨였습니다. 그는 우산도 쓰지 않고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투이엔 씨, 진정해요. 어디로 가셨는지 짐작 가는 곳 없습니까? 모르겠어요. 갈 데가 없으신데. 일단 타요. 차로 찾아봅시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동네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시야는 흐릿했습니다. 절망감이 투이엔의 목을 조여올 때쯤 운전대를 잡고 창밖을 살피던 태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버스 정류장 뒤편. 동네 어귀, 불 꺼진 낡은 버스 정류장. 차가운 비바람을 피하기엔 턱없이 낡은 그곳 벤치 옆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흠뻑 젖은 얇은 비닐 우비, 바퀴가 지늘게 빠져 오도 가도 못하고 멈춰버린 휠체어. 순자 씨였습니다. 멀리 떠나 며느리를 놓아주려 했지만 갈 곳도 없고 힘도 없어 그저 빗속에 덩그러니 멈춰버린 작고 초라한 그림자. 어머님! 투이엔이 차문을 박차고 나가 순자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순자 씨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정말? 제가 짐이라고 했어요? 제가 싫다고 했냐고요? 왜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세요? 순자 씨는 며느리의 얼굴을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며 신음했습니다. 가란 말이야. 나 좀 내버려둬. 안 가요. 죽어도 안 가요. 어머님 버리고 갈 거면 진작 갔어요. 저 혼자 잘 살자고 도망칠 거면 벌써 도망쳤다고요. 우리 집에 가요, 제발. 투이엔과 순자 씨가 빗속에서 엉켜 울고 있을 때 태준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진흙탕 물이 튀는 보도블록 바닥에 입고 있던 양복 바지가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님. 순자 씨가 놀란 눈으로 태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태준 씨가 빗물에 젖은 얼굴을 닦지도 않고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 집 없습니다. 투이엔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강남에 큰 아파트도 있고 건설회사도 운영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진짜 집이 없습니다. 퇴근하면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명절이면 갈 곳이 없어 혼자 밥을 먹습니다. 그건 집이 아니라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이죠. 그 낡은 작업복의 아저씨가 사실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건설회사의 사장님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순자 씨 앞에서 태준 씨는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와 아내, 따뜻한 가족이 필요한 외로운 중년 사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어머니라고 부를 사람이 필요합니다. 태준 씨는 순자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간청했습니다. 투이엔 씨 어머님이면 제 어머님이기도 합니다. 제가 두 분을 저희 집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춥고 냄새 나는 곳 말고 따뜻한 밥 냄새 나는 집으로요. 제가 어머님 큰아들 노릇 하겠습니다. 아프시면 업고 뛰겠습니다. 제발 저를 아들로 받아주십시오.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결핍과 외로움을 내보이며 가족이 되어달라고 호소하는 진심. 그 뜨거운 진심이 차가운 빗줄기를 뚫고 순자 씨의 얼어붙은 가슴을 녹였습니다. 나 같은 병신 늙은이가 뭐라고, 아들이 되어주겠다고. 순자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1년 동안 꽉 막혀 있던 거대한 댐이 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구멍을 막고 있던 딱딱한 응어리가 눈물과 함께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투이엔이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님, 지금 순자 씨가 쥐어짜듯 쇳소리 섞인 목소리로 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내뱉었습니다. 다 기적이었습니다. 나 안 버려서 고맙다. 나 찾아줘서 고맙다. 자존심 때문에, 미안함 때문에,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한 번도 며느리에게 해주지 못했던 그 말. 고맙다는 그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투이에는 어머님 하고 소리치며 순자 씨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세 사람은 빗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그들의 지난 상처와 아픔을 깨끗이 씻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벚꽃이 만발한 4월의 어느 봄날 강남의 한 예식장, 투이엔과 태준 씨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하객석 맨 앞줄, 가장 상석인 혼주석에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박순자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꾸준한 재활치료와 보약 덕분에 그녀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습니다. 표정은 온화했습니다. 오른쪽 팔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지팡이를 짚고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듬직한 태준 씨와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투이엔이 순자 씨 앞에 섰습니다. 큰절을 올렸습니다. 순자 씨는 의자에서 힘겹지만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예쁘다, 내 딸아.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고맙다. 나 같은 늙은이 안 버리고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 어머님 사랑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가장 행복한 그 순간, 식장 밖, 화단 뒤에서 누군가 그 모습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초라한 행색을 한 여자. 바로 큰며느리 은경이었습니다. 은경은 순자 씨의 돈을 들고 도망가 재혼하려던 남자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부모님마저 빚더미에 앉아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와 투이엔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그녀는 식장 밖으로 나오는 순자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은경이.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사정이 좀 있어서 연락을 못 드렸는데. 순자 씨가 걸음을 멈추고 은경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우리 귀한 며느리 왔냐며 반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순자 씨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순자 씨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5만 원권 지폐 몇 장을 꺼내 은경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니?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어머님, 저 갈 데가 없어서요. 다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진짜 잘할게요. 순자 씨는 차갑지만 담담하게 큰며느리 은경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 돈으로 따뜻한 국밥이나 한 그릇 사 먹고 가라. 그리고 다신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랑 나는 네가 내 폐물함 털어가던 그날 이미 끝났다. 은경은 얼굴이 벌개져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회장 사모님이 된 투이엔과 초라하게 쫓겨나는 은경.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틀린 게 하나 없었습니다. 다시 1년이 흘렀습니다. 태준 씨가 마련한 넓은 주택 마당,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나무 아래 세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네 사람입니다. 투이엔의 품에는 갓 태어난 사내 아이가 안겨 있습니다. 죽은 아들 민호의 이름을 따서 지은 손주, 민호입니다. 우리 민호, 할미 보고 웃네? 아이고, 예뻐라. 순자 씨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지난날의 도끼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태준 씨가 든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날씨도 좋은데 우리 산소에 다녀올까요? 아버님과 민수 씨랑 민호 씨한테도 인사도 올리고 이 녀석도 보여줘야죠. 죽은 남편과 아들들까지 자신의 가족으로 품은 태준 씨, 순자 씨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하늘에 있는 우리 남편과 아들들이 보면 정말 고마워할 거야. 자네한테 참 고마워할 거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 잎이 흩날렸습니다. 순자 씨의 하얀 머리 위에, 투이엔의 어깨 위에, 그리고 곤히 잠든 아기 민호의 볼 위에 분홍빛 꽃잎이 내려앉았습니다. 10년 전 며느리를 물건 취급했던 시어머니는 이제 없습니다. 핏줄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만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 박순자 씨와 며느리 투이엔의 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피를 나눴다고 가족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춥고 배고픈 순간에 서로의 언 손을 호호 불어 잡아주고 빗속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막내딸 정희가 전해드린 사연이 여러분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아까 미처 못 누르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러면 앞으로도 가슴 찡하고 재미있는 사연들,
우리 가족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진 시집살이와 편견을 이겨내고 진짜 딸이 된 투이엔, 뒤늦게나마 참회하고 좋은 어머니가 된 순자 씨를 위해 따뜻한 덕담 한마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가족 여러분 가정에도 늘 투이엔네 집 마당처럼 화사하고 따뜻한 봄날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살가운 막내딸, 막내딸의 사연 라디오 정희였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